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장 김치를 담가놓고 거실을 쓸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은지와 사위였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 날이었습니다. 손에는 5만 원짜리 샤인 머스켓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현관문을 열면서 반갑기보다 먼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 과일 한 봉지 사온 적이 없는데 사위는 인사를 건네자마자 신발도 가지런히 놓지 않고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돌려 거실 벽지, 천장, 방문 순서로 훑었습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을 살피듯이 꼼꼼하게. 순자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리차를 끓이면서 등 뒤로 딸과 사위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방애들 방으로 딱이지 않아? 그 한마디가 순자 씨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벌써 아이들 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보리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죠? 집값. 그 단어가 순자 씨의 가슴에 작은 돌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건강은 안 물어보고 집값을 먼저 묻는 이 아이는 오늘 엄마를 보러 온 걸까요? 집을 보러 온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와 찾아왔는데 눈이 여러분 얼굴이 아니라 벽과 천장을 향해 있던 적, 이야기를 나누는데 화제가 건강이 아니라 시세와 명의로 흘러가던 적, 그 순간 가슴 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저 김영석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한번 건네면 영영 돌려받을 수 없는 것,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자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재산 이야기를 증여든 상속이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1번, 아직 없으시면 2번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십시오. 숫자 하나면 됩니다. 괜찮아.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이 말 익숙하시지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하셨을지 모릅니다. 무릎이 쑤실 때 참으면 되지. 반찬이 좀 부실해도 나 혼자 먹는데 뭐 병원비가 부담돼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문장은 우리 세대가 평생 입에 달고 산 말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앞에서,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 앞에서, 아이를 키울 때는 자식 앞에서 참으면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뒷면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참으면 되지라고 말할 때 자녀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엄마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구나. 엄마는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자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20해, 30해 동안 매일 듣는 말이 괜찮아였으니 정말 괜찮은 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탁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고 조금 더 기대해도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참으면 돼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 무겁지만 함께 가보겠습니다. 순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딸 은지가 집값을 꺼낸 뒤 대화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사위가 휴대폰 화면을 순자 씨 앞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증여세 절세 방법이라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와 숫자들. 순자 씨는 글자를 보았지만 의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위 목소리의 톤이 평소보다 한음 높았다는 것, 마치 미리 연습해온 발표처럼 또박또박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미리 명의를 옮겨 놓으시면 나중에 상속세를 크게 아끼실 수 있습니다. 명의를 옮긴다. 그 말이 순자 씨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이 집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보리차 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딸이 순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욕심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세금 때문이야. 그리고 이어진 말,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잖아요. 그 한마디. 여러분 이 문장이 왜 아픈지 아십니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 꼭 해도 되는 말은 아닙니다. 엄마가 살아있는데 어차피 제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집은 엄마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아직 거기 살고 있는데 이미 주인이 바뀐 것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순자 씨의 가슴을 찌른 이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집에 찾아왔는데 여러분 얼굴 대신 냉장고를 먼저 들여다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집을 보러 온 것입니다. 순자 씨는 그날 그 기분을 정확히 느꼈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위가 두고 간 세무사 명함과 증여절세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딸이 힘들다는데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그 말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류 보셨어요? 세무사 약속 잡을까요? 그 다음 날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엄마 세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하셔야 해요. 어느 날은 낯선 남자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님, 세무사입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수수료도 할인됩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딸에게 다시 넘어갔습니다. 엄마 들으셨잖아요. 전문가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더니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불안하신 거예요? 제가 엄마 집 빼앗으려는 것처럼 그러시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순자 씨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딸을 의심하는 나쁜 엄마인 걸까?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질문 혹시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무언가를 거절했을 때 갑자기 나쁜 부모가 된 것 같은 느낌. 상대가 화를 내면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은 그 혼란. 이것은 감정의 덫입니다. 그리고 이 덫의 이름이 있습니다. 미안함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며 수많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분도 60이 막 넘은 분도 만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부모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해줬어야 하는데, 좀 더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학을 보내줬어야 하는데, 집이라도 한 채 더 남겨줬어야 하는데, 미안함. 이것은 한국 부모의 기본 정서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 못해준 것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미안함이 오래 쌓이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논리가 아니라 미안함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 내가 더 못해줬으니까.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먼저 울리면 지갑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줘야 한다고 느끼면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빚을 말입니다. 한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정호 씨 76살 평생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손이 크고 거친 분이었습니다. 대패질하던 손으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 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때 대학에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알았어. 아버지라고 했지만 정호 씨의 마음에는 그날부터 돌덩이가 하나 놓였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아들도 못 배우게 했다. 그 돌덩이는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혼자 힘으로 기술을 배워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제 밥벌이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어려워질 때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정호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니까. 그때 공부를 시켜줬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한 번은 300만 원, 한 번은 500만 원. 아들이 힘들다 할 때마다 정호 씨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퇴직금 2천만 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좀 편해지겠지. 그런데 가게가 자리를 잡고 나서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유가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차를 바꿔야 하는데 아버지 애들 학원비가.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나 공부를 시켜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호 씨는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대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대패로 20년을 일했는데 아직도 빚이 남아있는 건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0만 원. 평생 일해서 남은 전부였습니다. 정호 씨는 아들에게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고맙다는 말이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변하셨네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정호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실 한쪽에 놓인 낡은 연장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쓸 수 있는 끌과 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평생 쓰던 것인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런데 내 돈은 왜 다 가져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씨 아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부탁하면 들어주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부탁하면 된다고 배운 것입니다. 미안함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란 아이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토양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가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55세 이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원 이동 패턴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그룹이 4그룹 중 우울감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그룹은 우울감이 가장 낮았습니다. 돈이 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돈만 건네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에서는 더 많이 주는 쪽이 항상 약자가 됩니다. 미안함은 된장 항아리와 비슷합니다. 잘 담그면 깊은 맛이 나지요. 하지만 뚜껑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오래 두면 속에서 가스가 차고 맛이 변합니다. 어느 순간 항아리가 부풀어 오릅니다. 미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압력이 됩니다. 그 압력이 터지는 곳은 언제나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정호 씨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 주기만 했는데 돌아온 것이 왜 이렇게 가벼운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매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미안함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마음의 구조를 이해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순자 씨 앞에는 여전히 증여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딸은 여전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감정을 안다고 해서 손이 덜 떨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을 넘기면 실제로 무엇을 잃는가? 숫자와 법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결국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던 무료 재정 상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순자 씨는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집을 넘겨달라고 한 것, 사위가 세금 계산을 보여준 것,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것,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상담사는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크게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통제권. 어머님,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상담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이 어머님 이름으로 있으면 어머님이 주인이세요. 팔지 말지, 누구한테 빌려줄지, 담보로 쓸지 전부 어머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그 모든 권리가 자녀한테 넘어갑니다. 법 앞에서 그 집은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자녀가 팔아도 담보로 잡아도 심지어 어머님을 내보내도 어머님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순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보낸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설마 내 딸이 그러겠어? 상담사는 순자 씨의 표정을 읽었는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실제 사례들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딸에게 집을 증여한 뒤 딸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집 절반이 사위에게 넘어간 경우, 아들에게 넘긴 집을 아들이 사업 자금 대출 담보로 잡았다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사례. 관계가 틀어진 뒤 자녀가 이제 제 집이니까 임대료를 내세요라고 말한 경우, 순자 씨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다 진짜 있었던 일인가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 10명의 3명은 증여를 후회하세요. 그런데 이미 넘긴 것은 법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함께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양로원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화분을 하나 드리고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영화도 언제 볼지 본인이 정하게 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화분 하나, 영화 시간 하나. 다른 그룹에게는 직원이 대신 정해 주었습니다. 화분도 배정해 주고 영화 시간도 정해 주었습니다. 편하게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직접 고른 그룹이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활동량이 늘었고 웃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반대쪽 그룹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1년 반 뒤에는 사망률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화분 하나 고르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만큼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전체를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화분이 아니라 지붕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 지붕 아래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사람이 여러분인데 그 지붕의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의 하루가 바뀝니다. 눈을 떠도 여기가 내 집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아침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위가 보여준 세금 계산은 어떨까요?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본 겁니다. 인터넷에는 절세 방법이 넘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처럼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신 분은 증여가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세금 몇백만 원 아끼려다가 평생 살 집의 주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지키면서도 노후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사 갈 필요도 없고 명의도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70세 분이라면 매달 약 15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은행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돌아가신 뒤에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높으면 남는 돈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집값이 모자라면 자녀가 그 차액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손해볼 것이 없고 자녀도 빚을 떠안을 일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유언장을 쓰십시오. 공증을 받아 두시면 나중에 자녀 사이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살아있을 때 쓰는 유언장은 무섭지 않습니다. 내 뜻을 분명히 남기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 두십시오. 자녀가 비밀번호를 모르는 통장,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아는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의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조금 아끼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 몇백만 원을 아끼고 내 집에서 주인 자리를 잃는 것, 그것이 정말 현명한 겁니까? 순자 씨는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며 게시판에 붙은 문구를 보았습니다. 노후 자산은 자식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방패입니다. 순자 씨는 그 문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 방패야. 방패를 남한테 건네놓고 어떻게 싸움터에 서겠어. 이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다 알았습니다. 집을 넘기면 위험하다는 것, 주택연금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것, 미안함이 감정의 덫이라는 것 머리로는 다 압니다. 문제는 전화기를 들고 딸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글자,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낯선 사람에게 거절하는 것은 쉽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싫다고 말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왜 목구멍에서 막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거절하면 딸이 실망할까봐 며칠이고 연락이 끊길까봐 엄마는 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할까봐 그 두려움이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또다시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정은 거절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 없는 정이야말로 먼저 무너집니다. 순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상담을 받고 돌아온 순자 씨는 사흘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안방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과 굽은 어깨가 비쳤습니다. 순자 씨는 거울을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그거 못 해줄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 집은 엄마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야. 세 번째에서야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이건 엄마가 양보할 수 없어. 거울 앞에서 3번 연습하고 나서야 순자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호흡을 2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평소에는 금방 받던 딸이 4번째 신호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은지야,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세무사 약속 잡을까요? 순자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이야기, 집중여 말이야. 전화 너머로 딸이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그거 못 해줄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가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뭐라고요? 딸의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도 많이 생각했어. 이 집은 엄마가 늙어서도 사람 대접받으려면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 엄마 몫이야. 너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도 이제는 엄마 편을 좀 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는 일을 했는데도 눈물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남이라면 아무렇지 않을 거절이 자식이면 살을 베는 것 같은 이유,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그 고요함이 제일 무겁습니다. 방이 조용해지고 시계 소리만 들릴 때, 내가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이 다시 올라올 때.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 시대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워서 감히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감히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이다.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한 번 더 괜찮아라고 말해버렸을 테니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한 번 거절했는데 자녀가 다시 물어와서 결국 들어준 적.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자녀가 실망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무너진 적. 그래서 거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같은 말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한 번 말하고 나면 두 번째는 조금 덜 떨립니다. 세 번째는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 칼은 내 칼집에 꽂아 두어야 한다. 남의 칼집에 들어간 칼은 아무리 내 것이라 해도 빼고 싶을 때 빼지 못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들고 있어 주겠다고 해도 건네는 순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자 씨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에게 거절한 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외로웠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으면 딸이 앉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고요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무슨 부탁일까? 그 긴장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가 오지 않으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그 긴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절한 뒤 자녀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여러분이 선을 긋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뒤에 관계가 나빠졌다면 그것은 거절 때문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져 있던 관계가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자녀가 비로소 여러분을 한 사람의 어른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반코니에서 화분을 가꾸시는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봄의 가지를 쳐주어야 여름에 꽃이 핍니다. 자르는 순간은 아깝습니다. 멀쩡한 가지를 왜 잘라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르지 않으면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서 뿌리까지 힘이 빠집니다. 결국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가지를 쳐준다고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가지가 더 튼튼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았고 현실의 위험을 확인했고 거절의 무게를 함께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맞아. 나도 선을 그어야 해. 그런데 내일 딸에게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마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 알았다. 입이 먼저 열립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 사이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 다리를 드리겠습니다. 문장 4개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4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이 말은 거절이 아닙니다.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대답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상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눈앞에서 기대하는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은 거의 언제나 후회합니다. 전화가 오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 말을 하십시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답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루가 생깁니다. 그 하루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딸이 급하게 재촉해도 아들이 전문가를 들이밀어도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생각해 볼게. 그 뒤에는 전화를 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문장, 이건 엄마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야. 이 말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를 길게 늘어놓을수록 상대는 반박할 틈을 찾습니다. 엄마, 그게 왜 방패예요? 엄마는 연금 있잖아요.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하나하나 대답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끊으십시오. 이건 엄마의 방패야.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패라는 단어가 스스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방패를 내려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방패는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유이니까요. 여러분의 집이 바로 그 방패입니다. 세 번째 문장, 너를 사랑하지만 이건 엄마가 양보할 수 없어. 이 문장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안 된다는 것. 많은 부모가 거절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빼먹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거절만 듣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반대로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거절을 빼먹으면 자녀는 기대를 거두지 않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니까 결국은 들어줄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넣어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안 된다.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접속사 하나가 관계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사랑과 경계가 같은 문장 안에 있을 때 자녀는 비로소 이해합니다.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엄마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구나. 네 번째 문장 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이것은 대화를 끝내는 말입니다. 논쟁이 길어지면 부모가 불리해집니다. 자녀는 젊고 말이 빠릅니다. 자료를 들이밀고 전문가를 끌어옵니다. 세법이 바뀌기 전에 지금이 기회라고 엄마한테도 좋은 거라고 하나하나 반박하려 들면 지칩니다. 지치면 그래, 알았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끊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요즘 손주는 잘 크고 있니?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아무 이야기나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 이야기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면 상대도 더 이상 그 문을 두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문장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생각해 볼게. 이건 엄마의 방패야. 사랑하지만 양보할 수 없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긴 연설이 아닙니다. 변호사 말투도 아닙니다. 엄마의 말입니다. 아침에 공원 산책하시듯이 이 네 문장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오늘 한번, 내일 한번, 그러면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 입이 기억합니다. 머리가 흔들려도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집니다. 그래, 알았다와 생각해 볼 게 사이에는 세상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는 내 자리를 내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볼 게는 내 자리를 지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입에 올리느냐에 따라 자녀가 여러분을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볼 것인지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어른으로 볼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내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절해야 한다고, 지켜야 한다고,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쪽이 불편하셨을 수 있습니다. 선을 그으면 딸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 문을 닫으면 다시는 안 여는 거 아닌가? 그 걱정을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시골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당에 낮은 대문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루에 앉아 수박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방문은 달랐습니다. 안방에는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마당까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안방은 주인만 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집주인의 자리였습니다. 마당을 열어두면서도 안방을 지키는 것, 경계란 그런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함께 먹고 안부를 묻고 명절에 모이고 손주를 안아주는 것, 이것은 마당입니다. 얼마든지 열어두십시오. 하지만 내 집의 명예,
내 통장의 잔고, 내 노후의 설계, 이것은 안방입니다. 여기는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오직 여러분 주머니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정이라는 것은 참 깊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세상 어디에도 없는 끈끈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정에도 건강한 정과 아픈 정이 있습니다. 건강한 정은 서로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이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만난다. 아픈 정은 다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삼키려 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 것을 가져가라. 내가 미안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은 정이 아니라 담쟁이입니다. 오래된 돌담에 담쟁이가 붙어 있으면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담쟁이 뿌리가 돌틈 사이로 파고들어서 결국 담이 갈라집니다. 경계 없는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름답지만 끝에는 관계가 갈라집니다. 문에 자물쇠를 다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자물쇠를 채운 뒤에도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면서 그래도 문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부모입니다. 사랑이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순자 씨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딸 은지에게 거절한 뒤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두 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알림 하나 없는 화면이 하루 중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순자 씨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를 4번 반복한 끝에 보낸 말, 응, 잘 지내. 너도 잘 지내고. 그 뒤로 가끔 문자가 오갔습니다. 짧은 안부, 날씨 이야기, 손주 사진 한 장, 그리고 반년이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가도 돼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나 갈 게가 아니었습니다. 가도 돼요?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한마디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 사람은 그 집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딸이 완전히 이해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과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결말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예전만큼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압니다. 예전의 편안함은 내가 다 들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편안함이었다는 것을. 그 편안함의 대가는 언제나 순자 씨 자신이었습니다. 지금의 어색함은 다릅니다. 서로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색함입니다. 이 어색함은 시간이 지나면 존중이 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선택을 다스릴 수 있다. 다만 상대의 반응은 내 영역이 아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 선 너머에서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맞는 일을 하고 나서 결과를 놓아두는 것, 그것도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얼굴이 아니라 집벽과 천장을 살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눈을 떠야 합니다. 미안함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만 뚜껑을 열지 않으면 항아리가 터집니다. 줘야 해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명의를 넘기는 것은 세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주인 자리를 내려오는 것입니다. 화분 하나 고르는 자유도 건강을 바꾸는데 지붕 전체를 넘기면 삶이 바뀝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글자입니다. 하지만 가지를 쳐 주어야 나무가 살듯이 선을 그어야 관계가 삽니다. 내 칼은 내 칼집에 꽂아 두어야 합니다. 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볼게. 이건 엄마의 방패야. 사랑하지만 양보할 수 없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아침 산책하듯 소리 내어 읽어보십시오. 입이 기억하면 마음이 흔들려도 입이 먼저 지켜줍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자물쇠에 달린 문입니다. 마당은 열어두되 안방 열쇠는 내 주머니에. 그것이 사랑하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께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인생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엄마의 선입니다. 이 말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품격 선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부탁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넘겨버리고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순자 씨처럼 한번 선을 그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한 문장이면 됩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혹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한 줄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같은 나이의 친구,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형제자매, 말로 직접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영상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용기 있는 분입니다. 세상은 자꾸 부모에게 더 주라고 합니다. 더 참으라고 합니다. 더 이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김영석은 오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입니다. 거친 손이 증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남은 날들은 미안해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보내십시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그 모습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기죽지 않는 부모의 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밤 편히 주무십시오. 내일도 여러분 편에 서겠습니다.